예,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있는 것은 내어주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면서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 그대들은 아시오? 하늘이 내려주신 내리사랑이라는 것. 참 잔인하기도 하지. 어찌 나의 것은 없이 자식들만 가득하게 해줘도 마음은 늘 구멍 하나. 뚫린 듯 모자란 이 심정 때문에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게 만드니 말이오.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내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볼 걸 후회하고 품 안의 자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미련함에 눈물 흘린다 하는데 어찌 인간은 알면서도 똑같은 길을 걷는지. 사람은 어리석은 동물임이 분명하오. 결국 자신의 입장이 되어야 먼저 가신 부모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뒤늦게 후회로 하루하루 보내게 되는 것이 말이오. 이 심정,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조금만 내비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부터 평생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산 미련한 엄마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오. 왜 그랬을까? 저 어리석은 할머니 하면서도 그대들도 과연 할머니처럼 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을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일부 평생을 바쳐서 올해로 42 된 정석 씨. 정석 씨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정석 씨의 어머니인 한 씨는 정석 씨가 12살이 된 후부터 홀로 키워냈습니다. 많은 일을 겪었지만 병치레하던 아빠가 짧은 생을 연명하는 것보단 차라리 나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병이라는 것이 어찌나 질긴지 한번 붙으면 어지간해선 떨어지질 않으니까요. 한 씨는 그 옛날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큰 빚을 졌고 남편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퍼할 틈 없이 한 씨는 일을 했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4가지, 보통은 2가지 일을 했습니다. 현실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한신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곰팡내 나는 지하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악착같이 빚을 갚고 정석 씨 하나라도 기죽이지 않고 키우는 것이 한신의 목표였습니다. 부지런한 것 하나는 자신 있었기에 한신은 주변에서 혀를 찰 정도로 억척스럽게 살았고 빚을 갚고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석 씨는 엄마와 친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구질구질한 자신의 집을 싫어했고 한신에게 늘 짜증을 쏟아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방황을 했고 목적 없이 비틀대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빠가 없으니 저렇다 생각하며 정석 씨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여자도 아닌 남자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엇나가는 정석 씨를 품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석 씨는 그럴수록 더욱 비뚤어졌습니다. 학교를 빠지는 일이 잦아졌고 한신과의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사고를 칠 때마다 한신이 할 수 있는 대처는 선생님과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애비 없이 자라다 보니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저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굽어진 허리가 더 휘어 고개를 숙이고 난 날은 어김없이 정석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0이 되어도 아들은 여전히 엄마 옆에서 담배를 물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애가 탔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17세의 정석 씨에게도 40세의 정석 씨에게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 어떻게 해줄까? 물었을 때 대답을 듣고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한신의 사랑 표현법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요청은 대부분 술, 담배 심부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쯤 한신은 정석 씨도 언젠가는 착실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새끼는 불쌍해서 그렇다고, 애비 없이 자라서 그렇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정석 씨의 요구는 술, 담배, 심부름 외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짜증을 쏟아내던 시기가 지나고 정석 씨는 한신에게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한신은 그런 무리한 부탁마저 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는 것 외에 선택한 길은 없기에 한신은 쌀쌀한 바람을 애써 소매로 감추며 밖으로 나와 배회하곤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작은 집이 전부이고 수입은 없으나 생활비는 2명의 몫이니 한신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친구의 도움으로 국가노인 일자리 사업인 청소 일을 알게 되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역을 나누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 청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두부라도 넣어 찌개를 하려면 한신이라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현금은 정석 씨의 술값으로 나갔기에 일당이 아니라 몰아받는 월급이 좋기도 했습니다. 이부집이 필요하다는 아들. 어느 날 한신이 퇴근하고 온 오후였습니다. 아들의 밥상을 차리려는 한신을 아들이 웬일로 불렀습니다. 엄마, 돈 좀 있어? 무슨 돈? 너 무슨 일 있니? 일은 무슨 일이야? 짜증나게. 그냥 돈 좀 있냐고 사람이 묻잖아. 아이고, 알아야 엄마가 마련을 하던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당연히 큰 돈도 당장은 없고 엄마가 받는 돈이라 해봐야 몇십만 원뿐이고 무슨 그런 푼돈 가지고. 나 결혼하려는데 여자가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네. 작은 집이라도 하나 해줘. 내가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그런 말 없었잖아. 어떤 사람인지 엄마도 한번 봐야지. 이렇게 급하게. 엄마는 나중에 보면 되지. 그리고 뭐 엄마가 보면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해. 돈이나 마련해 놔. 큰 집은 어차피 안 될 거고 작은 데로 알아볼 테니까 알았지? 2번 말 안 해. 내 성격 알지? 한신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빚이라느라 퉁퉁 부은 손가락 마디가 서걱서걱 소리를 냈습니다. 한신은 할 말이 많았지만 늘 호통치는 정석 씨 앞에서는 작아졌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한신은 늘 최선을 다했는데 그의 방식대로 가진 것 다 내어주고 깊은 헌신을 하며 사랑으로 키웠는데도 아들은 여전히 엄마를 지나가는 개만도 못하게 대하고 있으니 말이죠. 어떻게 생긴 처자인가요? 그거 같다. 하지만 지금이 어디 그런가요? 한신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새도 없이 한신의 걱정은 돈으로 옮겨갔습니다. 아파트는 꿈도 못 꿀 것이고 작은 빌라라도 하나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신이 가진 것이라곤 통장에 아들 몰래 모은 1,300만 원 가량의 돈과 집이 전부였습니다. 삼부 상견례와 집 마련. 며칠 후 상견례 자리에서 한신은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렇게 미리 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한신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는 진주 세트를 차고 나온 사돈 어른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사돈을 똑 닮은 어린 친구였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지나갔고 결혼은 정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저녁에도 정석 씨는 집을 내놓아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오셔서 말렸지만 정석 씨는 난동을 피우며 엄마 때문에 결혼도 못하게 생겼다는 둥, 집 하나도 못해주는 못난 부모를 만난 게 본인이라는 둥의 소리를 동네 사람 다 듣게 잘도 질러댔습니다. 한신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한신은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요. 결국 집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걸. 여태 그렇게 해왔기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가장 괴로운 건 바로 자신이라는 걸. 18평 아파트는 한신에게 전부였습니다.
손톱이 갈리고 갈라지는 뒤꿈치를 눈치도 못 챈 채 오로지 한신의 과부 생활이 고스란히 담긴 돈으로 마련한 처음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있는 죄가 가장 엄중하다. 별다른 수가 없었지요. 한신은 자신의 전부를 처분했습니다. 가진 돈에서도 모자라 20년 조금 안 되게 넣은 적금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작은 곳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버린 그날은 한신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되어 보면 주어도 늘 부족한데 내 옷을 벗어 입혀주어도 자식이 실망할까 걱정하는 것이 부모건을 자식에게 준 거라 생각한 한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엄마 도리는 끝났다 생각하며 한신은 한편으로는 안도와 해방감마저 느꼈습니다. 이제는 나 할 일 다 했다. 이제 저 잘 살면 그만. 나는 내 남은 노후 잘 지내면 그만 아니겠는가. 한신은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남아있어 기뻤습니다. 사부 다시 찾아온 풀행. 그러나 어머니 정씨는 전화 한 통에 놀랐습니다. 어머님, 오빠가 사고 쳤어요. 또 무슨 일이냐? 아이고 무슨 사고길래 그래? 오빠가 주식을 샀는데 다 날려먹어서 휴지 조각됐대요. 참나 같이 잘해보자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 이혼하려고요. 위자료는 어머님이랑 이야기하라던데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소리냐? 휴지는 뭐고 위자료는 또 뭐냐? 천천히 다시 이야기해보자. 일단 주식, 그건 어떻게 할 순 없는 거냐? 그러니까 어머니, 오빠가 5천만 원 넣었는데 지금 5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짜증나. 그거 잘 되면 가방 사준 데 놓고 망하니까 제 탓하래요. 어이없어 정말. 저번에 가방 산다고 500만 원 내가 줬잖아. 너희 둘 다 왜 이러니? 아휴. 아니, 그건 몇 달 전이잖아요, 어머니.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튼 오빠랑 이혼하면 위자료는 받아야 하니까 어머님께서 준비 좀 하세요. 저 끊을게요. 잠자고 잘 지내는 것 같았던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한신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집 마련한 그 돈을 준비했을 때만 해도 마지막이라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그랬어야만 하지. 한신은 이제 줄 것도 없고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이 다 차서 결혼한 자식, 그 며느리까지 때때로 거리며 돈 이야기하는 걸 감당해야 하다니. 한신은 자신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신은 이제 줄 것이 없었으니 남은 선택이 없었습니다. 줄 것 없는 부모, 엄마 한신은 자식에게 쓸모없는 존재였으니 한신은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어디부터 잘못되었나? 호통치는 정석 씨도 없는데 한신은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 전화 후에도 몇 달간 연락 없는 아들 내외에 오히려 한신은 안심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전화가 오면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지만 이제는 잘 살겠거니 하며 궁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나는 비록 남편을 일찍 여의었지만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 싸우기도 하고 어려운 살림을 같이 살아보기도 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하늘에서 준 인연이라도 서로 맞춰가고 양보하며 지내야 함을 알기에 그들도 그렇게 지낼 것이라 철석같이 믿으며 편안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정석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돈 좀 해줘. 이번엔 무슨 일인데? 그냥 묻지 말고 해줘. 1억은 있어야 돼. 뭐? 엄마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냐? 그리고 있다고 해도 이젠 못 준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러는 거냐? 자식 이름도 아닌데 척척 나와 말이라도 어디 한번 들어보자. 말한다고 알아? 아이고.
기획부동산이라고 있는데 대박날 땅에 같이 투자한 건데 일이 꼬여서 사기로 내가 몰렸어. 같이 한 놈은 연락도 안 되고. 암튼 이 사람 거는 해결해줘야 하는데 아님 내가 사기죄 된다고. 어떻게 좀 해봐. 엄마 해결 잘하잖아. 뭐라고? 아이고 정석아. 엄마가 가진 게 어디냐? 너 다 해주고 집도 전세 살고 그리고 뭐 사달라 할 때마다 조금씩 보태주고 했잖아. 난 이제 나이 들어 일도 잘 못하는데 자꾸 사고만 치면 엄마가 어떻게 해주랴? 이제 줄 것도 없어 정석아. 그래 엄마. 그 집 전세 빼면 되겠네. 아씨 왜 이걸 생각 못했지? 엄마 일단 생각해봐. 나 이거 못 막으면 사기죄 돼서 꼼짝없이 감옥 가야 돼. 감옥 가면 이혼당할 게 뻔하고 위자료도 줘야 하고. 엄마, 내 인생 나락가는 거 보고 싶은 거 아니지? 이번만 살려줘. 진짜. 엄마, 우리 옛날에 지하방 생각해봐. 예전에 코딱지만 한 집에서 잘만 살았잖아. 엄마, 이제 나도 없고 혼자 지내는데 방 한 칸이면 되지, 안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엄마는 해결하는 거 전문 아니야? 한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막말도 서슴지 않던 아들이었지만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차라리 엄마는 왜 가진 돈이 없냐고, 왜 나는 아빠 없이 키웠냐고 정석 씨에게 화라도 내고 싶었습니다. 한씨는 해결을 해주는 엄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정석아, 너 집 있잖아. 엄마가 돈 해줬잖아. 그거 팔고 아님 대출이라도 더 받아서 하면 마련할 수 있겠지. 엄마가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의 집도 빼면 난 어디서 사냐. 이제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 문제였던 게 엄마 문제 아니었던가. 이제 와서 무슨 자유를 주고 난리야. 그리고 나 집 없어. 엄마가 준 거 그거 얼마 된다고 집 안 샀어. 그 집 월세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동산 투자했잖아. 기획부동산. 그럼 내가 그 돈이 어디서 난 거라 믿은 건데. 설마 내가 벌어서. 아이고 집을 안 사고 그걸. 그럼 너 저번에 주식인지 뭔지 그것도 혹시 그 돈이냐? 그렇지. 뭐 딱 보면 몰라. 아무튼 이미 지나간 이야기야. 계속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뭐 방법 없잖아. 돈 좀 마련해놔. 아니, 아들 간방 보내실 거야? 한씨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고 분노와 슬픔에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는 한신조차 가물가물한 죽은 남편 얼굴을 떠올리려 애써 보았지만 사진 속 얼굴만 떠오를 뿐 살아생전 활기 넘치던 모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석 씨는 여전히 엄마를 설득하느라 바빴지만 허공의 메아리처럼 한신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부 결국 마지막 선택. 한신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애비 없는 것, 그것이 뭐라고 불쌍하다, 안 됐다, 가엾이 여겼던 것.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일을 어리석은 부모로서 대신 맞아준 것이 문제였음을. 누구를 탓하겠어, 나를 탓해야지. 한씨는 못난 자식을 둔 엄마로서 하늘 아래 처음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식 위해서라면 장기라도 팔 용기가 있는 것이 부모인지. 결국 한씨는 전세집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결심이 아니라 이젠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 순 없지 않느냐. 아빠 없이 외롭게 키웠으면서 이제는 와이프도 없이 늙어 죽으란 거냐.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 부모 아니냐. 등 가차없는 정석 씨의 막말에 한씨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제 죽으나 사나 내 한 몸 건사하면 된다.
어렵게 살아봤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는 한신이었습니다. 크지 않던 집도 떠나려니 마치 마당 있는 집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번듯한 가구 하나 없는 집이었지만 이제 그마저도 사치였기에 한신은 필요한 물건 몇 가지만 챙겼습니다. 물품의 개수는 캐리어 하나를 넘기면 안 되었습니다. 한신의 거처는 이제 고시원이 될 테니까요. 씻을 때 사용할 위생용품과 계절 옷 두어 벌씩, 신발 두 켤레를 최소로 넣어 보았습니다. 늙은이가 주책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 잘 살아보자고 결혼했고 남편이 아파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던 한신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아들 하나 보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좋은 것은 아들에게 주고 부러운 것에는 눈도 돌리지 않고 아들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열심히 산 게 죄라면 그게 전부였는데 노인이 되어 얻은 삶의 현실은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그마저도 가방이 없어 주인집에게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는 이웃의 말에 대꾸조차 할 수 없었던 한신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이나 창문이 없는 방 중에 가장 구석진 자리에 방을 하나 받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민하게 큰 소리를 내면 안 되고 냄새가 나도 민원이 들어오니 잘 관리해 달라는 말을 들었죠. 아침에 일찍 깬다고 사부작거리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이유로 방세는 월 45만 원이었고 보증금은 없었습니다. 방은 간이 침대 작은 것 하나, 책상, 옷 몇 벌 들어가는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전등은 어둡고 옆방에 사는 여학생의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신이 캐리어를 끌고 고시원에 들어올 때 젊은 사람들이 한신을 힐끔거리며 대놓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한신은 그런 시선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여기 왔다 말할 수 없기에 그저 침묵하는 노인으로 보이는 것이 최선 아닐까요? 한신은 캐리어에 든 소박한 짐들을 정리하고 얼룩진 방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한신은 가만히 고향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울밑에 귀뚜라미 우는 늦은 달밤에 기럭기럭 기럭이 날아갑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넓은 하늘로 엄마 엄마 부르며 날아갑니다. 이제는 늙어버린 한신도 한때는 어린아이였고 소녀였고 처녀였고 서투른 엄마였습니다. 많은 역할을 거쳐온 한신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서투른 엄마에서 멈췄을 뿐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현명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왜 나는 아들에게 헌신만 했을까? 끝없는 희생이 아들을 삼키고 우리의 행복을 가져가 버렸구나. 아들의 사기죄를 풀어준 돈 1억은 사기를 치고 잠적한 친구를 찾으면 돌려준다고 했지만 그리고 그 말을 믿지도 않았지만 아들 내외는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한신은 이제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아들에겐 그리도 주는 것만 익숙했는데 단 한 번 나의 필요로 자식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부모란 대체 왜 자신을 갉아내는 헌신을 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걸까? 연락 없는 전화기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난 자식이라도 내 새끼는 이쁘다고 사는 모습이 궁금해 전화기를 열어보았습니다. 정석 씨는 며느리와 여행을 간 듯 보였습니다. 추운 한국과는 다르게 따뜻한 바람이 부는 나라인지 팔랑거리는 셔츠에 벽진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하지. 어느 순간부터는 정석 씨에게 기대란 건 전혀 하지 않았던 한신이었습니다. 고시원 방 한 칸에 엄마를 가두어 둔 채 제 엉망진창인 삶도 뒤로 하고 즐기고 있는 꼴이라니. 한신은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인가요? 한 씨는 서러움에 푹 받쳐 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를 낳고 기뻐하셨을 우리 부모님. 그런 제가 못나서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 키워 이 나이에 제가 이런 취급을 받네요. 저는 결국 이렇게 늙어가겠죠. 좋은 모습 보여드리며 하늘에서 만나고 싶었지만 그리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식이 되어 죄를 짓네요. 안 되는 것은 단호히 하고 잘못된 것은 꾸짖고 지나친 것은 선을 긋고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았으니 저의 죄가 가장 큽니다. 하늘에서 만나면 이런 저를 보고 뭐라 말씀해 주실 건가요? 그 후로도 한 씨는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따금 먼저 전화를 걸어 고시원 월세라도 보태 달라고 말하면 고시원에 간 건 엄마 선택이지 않냐는 남보다 못한 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엄마가 당장 죽어도 웃을 것만 같은 정석 씨, 참으로 악마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한신이 사랑을 많이 줬을 뿐인데 정석 씨는 죄책감도 하나 없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못난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그대들도 그렇게 생각하오. 귀한 자식일수록 어미가 가르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부모가 되면 자식 마음에 상처를 낼까 우려해 떡을 빚어주고 사다주고 먹여주는 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미운 놈에게 줄 떡이 있어야 하고 내 자식이 배만 부르도록 해주면 그대들에게 오늘 한신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필시 부모는 언젠가는 후회하는 순간이 있겠지만 오늘 한신처럼 초라한 노년만큼은 우리 이야기가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도치 않은 일들이 터지는 다사다난한 인생. 하지만 멀리 보면 잠시뿐인 인생. 자식들 앞길만 생각하다가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대들은 미련함을 조금 버리고 지나온 길 한번 돌아보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늘 가는 날 멋지게 살았다 말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 그대들 오늘부터라도 잘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독으로 무너진 세 가족의 비극. 단란했던 세 명의 가족이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며 눈물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그 단어는 참으로 잔인합니다. 그 단어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정기용 씨는 젊었을 때 군대 말년 병장 시절에 이등병에게 소개받아 아리따운 김순옥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31살의 노총각이었던 정 씨에게 김 씨는 그 자체로 완벽한 이상형이었습니다. 작은 키에 마른 몸의 자신과 달리 큰 키에 통통한 체형 그리고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그녀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은 대화가 잘 통했고 서로에게 웃음을 주며 점점 호감을 쌓아갔습니다. 같은 꿈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작은 키에 마른 정 씨가 여자를 먹여 살릴 수 있겠냐며 여자 쪽 부모님이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설명하며 자신은 키가 작고 왜소하지만 대학까지 졸업했고 건설업 영업일을 하며 건설업은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는 직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포부와 자신감의 여자 쪽 부모님도 1년간의 고민 끝에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후 정 씨는 대기업 건설업체의 영업사원으로 취직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꾸준한 저축 덕분에 1년 만에 집을 마련해 시부모님과 아내와 함께 살 집을 꾸렸습니다. 비록 작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남편과 살림을 잘하는 아내,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태어나면서 가족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건설업 영업은 마냥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술을 대접하고 뒷돈을 챙겨주며 살아가는 생활에 지쳐가면서 정씨는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는 날이 계속되었고 결국 정씨는 술에 중독되었습니다. 중독은 다른 중독을 낳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씨는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자신만 힘든데 가족들은 웃으며 달려오는 아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그날 이후 정씨의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집을 부수고 부모님을 협박했습니다. 아내의 뺨을 때린 것이 폭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 시작된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술로 체중이 100kg 넘는 덩치로 아내를 밟고 아들을 던지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매일이 두려웠습니다. 매일 저녁 7시마다 시부모님은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김씨와 아들도 다른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씨는 망치로 문을 부수고 칼을 들고 아내의 목에 대며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 이딴 세상 다 끝내자. 여보, 제발 진정해줘요. 내가 잘할게요, 제발요. 정씨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욕을 퍼부으며 아내를 칼로 때렸습니다. 결국 아내의 머리에 출혈이 생겼고 시부모님은 급하게 119를 불렀습니다. 김씨는 의식을 잃었고 119대원들은 정씨를 제압하며 아들에게 112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씨가 병원으로 실려가고 상황이 정리된 후 정씨는 아들에게 돈을 던지며 술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아들은 맨발로 나가 술을 사왔습니다. 4시간 후 새벽에 아내와 시부모가 돌아왔을 때 정씨는 칼을 들고 마루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놀란 아내를 달래며 시부모는 오늘은 우리 넷이 함께 자자고 말했고 날이 밝을 때까지 두려운 밤을 지새웠습니다. 통증과 괴로움으로 김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정씨는 출근 준비를 하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여보, 이 국이 왜 이렇게 짠 거야? 아침부터 먹을 수 있는 걸 줘야지. 미안해요, 여보. 물 더 붓고 다시 끓여서 줄게요. 먹고 가요. 좋은 재료 많이 넣었어요. 해장하셔야죠. 됐어. 해장은 필요 없어. 당신이나 많이 먹어. 정씨는 오늘도 출근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복합상가 수주에 성공해 회사에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정씨의 웃는 모습을 본 날이었습니다. 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지만 가족들을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희들은 한심해. 내가 상도 받고 왜 나만 고생해야 해? 그는 야유와 물건을 던지며 가족들을 위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씨는 승진도 하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고생을 안쓰러워했지만 밤이 되면 그는 무서운 늑대가 되었습니다. 정씨의 이중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씨는 살이 20kg나 빠질 만큼 메말라갔고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오랜 생활을 견디며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나는 왜 정씨를 선택했을까? 그 다정했던 정씨는 어디로 간 걸까? 내가 돈을 벌었다면? 내가 살림의 보탬이 되었다면 정씨는 변하지 않았을까? 김씨의 생각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폭력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참다 못한 84세 시아버지가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정 씨는 아버지를 밀어버리고 아내를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뇌출혈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 씨는 급하게 119를 불렀지만 이미 머리가 깨져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아버지는 이 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가족들은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한없이 나를 예뻐해 주셨던 시아버지, 어째요? 가시면 안 돼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김 씨의 울음에 시어머니는 졸도하셨고 중학생인 아들은 엄마와 할머니를 끌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병원 안은 그들의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씨는 매일 시퍼런 멍을 달고 살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친구 하나 없이 저 집안은 매일 시끄럽고 깨지는 소리만 들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몇 번의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불쌍하다는 말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도 내일도 고된 얼굴로 시장을 다니며 시어머니와 아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행패가 있을 때마다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이는 더 나쁜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김 씨는 모든 삶을 잃은 사람처럼 그저 숨만 쉬고 사는 시체와 같았습니다. 수년이 흐르고 8년째 만년 과장인 정 씨는 불만투성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매일 술을 마시며 영업은 점점 평판이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체와 회식 후 술에 취해 부장님께 전화하여 상가, 건물 수주를 보고했지만 경쟁업체에게 빼앗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식과 뒷돈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부장님께 혼이 나고 정 씨는 영업을 나가지 않은 채 몰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부장님이 정 씨를 불렀습니다. 정기용 과장, 그동안 열심히 일한 건 알겠네. 그런데 회사 주변에 자네가 매일 술을 마시는 걸 본 사람이 많네. 이건 중징계감이야. 미안하지만 위로금은 충분히 챙겨줄 테니 회사를 그만두게나. 정 씨는 멍한 표정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동료들은 서둘러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 씨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아내에게 연차냐고 묻는 아내를 뭉개듯이 때렸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본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눕혀진 채로 주먹질을 당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할머니는 오줌을 지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참함에 빠진 김 씨는 맞으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정 씨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새 식구의 24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등교할 때나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와 술에 취한 아버지를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눈을 감아도 악몽 같은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날에는 그저 묵묵히 TV만 보고 누웠습니다. 김 씨는 그때부터 인형 눈을 붙이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부업거리조차 맞을 수 있는 무서운 일이 되지만 생활비를 위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맞고 도망가기를 반복하며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자고 있는 아들을 보며 차마 발길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버텨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고 있지만 슬그머니 눈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정 씨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이유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고3 겨울을 지나고
서울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대학에 입학한 것이 너무나도 대견스러웠습니다. 김 씨는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91세까지 평생을 눈물로 지새우신 어머니가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정 씨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었고 그저 남겨질 며느리와 손주에 대한 걱정과 회한의 눈물만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가시자 정 씨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인가? 나는 이렇게 부모님께도 외면받는 존재로 살아온 것인가? 정 씨는 살아온 60년의 날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술 하나 때문에, 내 욕심 하나 때문에 가족들을 모두 지옥으로 몰고 부모님도 미처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들다니. 정 씨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살 수만은 없겠구나. 어머니가 떠나가시고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봐야 정신을 차릴 수 있구나. 어렸을 적 어머니가 어릴 때 항상 해주시던 쑥떡의 그 쫄깃함, 따뜻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웃음, 그 모든 것이 그리워졌습니다.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이때가 정 씨의 가장 큰 결심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정 씨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알코올 치료센터에 다녀볼까 해. 어떻게든 일을 찾을 테니까 아들도 걱정 말고 공부에만 전념해라. 그동안 정말 모두에게 미안해. 가족들은 놀랐지만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끝이 난다고 생각하며 아들과 아내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보며 정 씨는 더 미안한 마음에 가족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 후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다니고 어머니는 부업을 하며 여러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선입견에서 벗어나 얼마나 괴로웠을까 도와주지 못한 자신들을 원망했습니다. 정 씨는 알코올 치료센터에 다니며 건설업 경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에 평생을 종사했던 정 씨를 위해 동료들이 마련해준 자리였습니다. 기용아, 술 끄는 거 잘했어. 그동안은 잊고 앞으로는 행복한 길만 걸어보자. 내가 밥 사줄게, 가자.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었고 4년 뒤 김 씨의 아들은 굴지의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정 씨와 김 씨는 아들을 향해 축하 꽃다발과 임명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자식만은 잘 키웠구나. 아들이 회사를 다닌 지 반년이 지나고 술의 중독은 다시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깊은 수면 속에서 잠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취직한 후 취직턱을 내야 한다며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앞날에 부모님은 걸림돌이지 뭐냐고. 접시가 정 씨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짓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아들은 아버지를 밀치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말리는 아내와 아들은 밀쳐져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았습니다.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정 씨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듯이 부모를 구타하며 심지어 자해하거나 죽겠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도 함께 원망했습니다. 노부부는 아들을 말릴 수 없었고 결국 아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아들이 자해하는 모습을 보며 실신하는 아내를 보며 정 씨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정 씨는 자신을 탓하며 경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아픈 아내를 돌봤습니다. 3년이 지나고 많이 호전되었다는 의사의 말에 정 씨는 아들의 퇴원에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자마자 어머니는 와락 아들을 안았습니다. 멍하니 아무것도 없는 곳을 바라보는 아들은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이 나가실 때마다 집안의 물건으로 자신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시작된 자해는 약으로도 달랠 수 없었고 자신의 처지와 괴로움이 그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올 때면 항상 피투성이가 된 방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와 아들을 응급실에 데리고 가는 정 씨의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아들을 아내와 함께 병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가를 지나가다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살아온 32년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내가 때리던 것은 무엇이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삶은 무엇이었을까? 정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고 김 씨가 전화를 받아 다그쳤습니다. 애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애가 이렇게 울어요? 다 늦었어요. 이미 다 늦었어요. 우리가 평생 속죄하며 애를 돌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 씨는 한탄하며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시작했고 자기가 끝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만큼 꼬여 있구나. 아들을 고치고 싶지만 이미 너무 먼 길을 떠난 것 같습니다. 늦은 새벽 김 씨가 정 씨를 깨웁니다. 여보, 왜 그랬어요? 왜 갑자기 애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미 다 늦었어요. 우리가 평생 속죄하며 애를 돌보는 수밖에 없어요. 미안해. 그냥 이기심에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나 봐. 앞으로 그렇게 할게.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의 대화는 이어졌고 문 앞에 앉아있는 아들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눈물이 멈추지 않아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자해한 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두연아, 왜 그래? 또 왜 그랬니? 아들을 품에 안고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팔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정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 깊이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한 존재를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정 씨는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셋이서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행복은 저 세상 편이라는 생각에 빠진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119가 도착했고 아들과 아내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김 씨의 양손에는 아들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장밋빛이 아닌 피비린내 나는 붉은 세상임을 김 씨는 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정 씨는 파란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119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멀어져 갑니다. 엉망이 된 방을 정 씨가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말라버린 수건에는 피가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정 씨는 자신이 해왔던 일을 되새기며 방을 정리합니다. 돌아올 아픈 아들과 메말라버린 아내를 위해 오늘도 구석구석 청소를 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술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정 씨와 김 씨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도 같습니다. 물도 없고 오아시스도 보이지 않는 사막에 버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 메마른 파란 대문의 집은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세 사람, 그들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